옛날에는 이제 그 중국 문화가 한국으로 전래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지만은 도리어 이제 역으로 조선 이제 한국의 이제 문학 작품이나 막 이런 것들이 중국에 전해지는 경우는 이것이 이제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화 교류사적 이의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조선 시선이 전해지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7글자가 책 끝부분에 적혀 있다. 조선 장원 허균서. 이는 허균이 중국의 조선의 시를 전파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있을 무렵 조정은 문장이 뛰어난 허균에게 명나라 사신들을 맡게 했다. 이때 명나라 시인 오명제가 원군과 함께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다. 허균은 자신의 집에 오명제를 초대했다. sak풍은 나무 끝에 불고 오명제는 전쟁통에도 조선의 시를 모으고 있었다. 허균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수백 편의 조선 시를 외워 그에게 소개한다. 오명제는 허균의 암송을 바탕으로 명나라에 돌아가 조선 시선을 간행했다. 그런데 조선 시선엔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허균이 쓴 시에 흥미롭게도 한글로 음이 달려있는 것이다. 조선 시인으로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시지만은 우리 훈민정음으로 이제 음을 다 달았습니다. 그 한 편만은. 이것이 훈민정음 문자가 중국에 소개되는 것을 이제 이것이 가장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허균은 바로 우리도 이러한 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이제 생각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강릉시 초당마을. 허균의 아버지 초당 허엽의 호를 따 마을의 이름이 붙여졌다. 허균의 집안은 고려시대부터 이름난 문벌이었다. 특히 허균의 아버지 허엽은 동인의 영수로 추대될 만큼 당대 가장 치성한 가문으로 손꼽혔다. 문장으로도 이름이 높았다. 아버지 허엽과 형 허성과 허봉, 그리고 누이 허난설어는 허균과 더불어 오문장가로 불릴 정도로 당대 최고의 문장가 가문이었다. 허균은 20대 초반에 이미 세상에 표절시가 돌아다닐 만큼 탁월한 문장가였다. 그의 문장은 허균을 혐오하는 조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이었다. 화답시를 즐겼던 중국의 사신들을 맞아서는 유교와 불교, 도교에까지 두루 걸쳐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절개 김종선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예책을 막히지 않고 줄줄이 외는 허균의 지력은 다른 이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신흠은 허균이 사람일 수가 없다며 그 천재성을 놀라워했다. 많은 책을 지고 가니 내난 북중 모두 있지만 흔들리는 마음. 허균의 뛰어난 문장과 말재주는 임진왜란을 겪고 있는 조선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명나라는 조선의 원군을 파병했고 조선은 중국의 사신들을 잘 접대해야 했다.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조선의 운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이후 허균은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 6차례 이상 다녀온다. 뛰어난 문장을 바탕으로 한 허균의 외교 수완 덕분이었다. 그것을 수창 외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를 서로 주고받는, 그러면서 서로의 뜻을 통하고 외교적인 성과를 얻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수창 외교라고 부르는데, 허균이가 거기에 자주 발탁된 것은 그만큼 시도 잘 짓고 학문도 넓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선조는 문장에 뛰어나고 국제 정세에 밝은 허균을 아꼈다. 사신들을 훌륭히 접대한 허균에겐 형조 정랑, 삼척부사 등 계속해서 벼슬이 하사된다. 허균은 당대 조선 최고의 천재 지성인이었다. 허균의 천재성은 임진왜란이라는 조선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빛을 발했습니다. 덕분에 조정의 주목을 받게 됐죠. 그러나 허균은 50평생 무려 6번이나 벼슬자리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에 허균만큼 잦은 파직과 복직을 경험했던 인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허균은 왜 그렇게 조선의 기피 대상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31살이 되던 1599년 허균은 지방관리의 부정을 감찰하는 황해도사로 부임했다. 그런데 이때 허균은 서울에서 황해도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생들을 데려갔다. 허균은 이로 인해 첫 파직 탄핵을 받는다. 이 일로 부임 6개월 만에 해임된 허균. 그의 품행은 일생 동안 수많은 비난을 불러왔다. 세상은 그를 경망한 인물이라고 멸시했다. 성리학 지배질서의 유교사회, 조선은 그의 자유분방함을 용납치 못했다. 그러나 허균은 세간의 비난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남녀 간의 정욕은 하늘이 주신 것이요, 일륜과 기강을 분별하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나는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하늘이 내려주신 본성을 어길 수는 없다. 허균은 오히려 언제 어떤 기생을 만났으며 잠자리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했다. 해운 판관을 지낼 때의 일기인 조관기행을 보면 몇 월 며칠에 어떤 기생을 만났는지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 그런데 허균은 조관기행에 주변 사람들의 얘기까지 적어놨다. 기생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관리들의 일화까지 있다. 채통과 체면이 중시됐던 양반 지배 사회에서 허균의 솔직함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중앙의 관원들이 출장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기생들은 수청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수청을 거부한 사대부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청을 들었는데 차이점이라면 허균은 기행문에다가 그날 수청했던 기생 이름을 썼고, 또 어떤 날은 10년 전에 보았던 기생인데 늙었다, 뭐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썼는데 대부분은 그걸 감췄다는 그런 차이뿐입니다. 말하자면 허균이 정직한 행동을 조선시대가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